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구글에 의해서 정규 방송이 일주일 동안 중단되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김경재 TV라는 항목을 열어가지고 이제 매일 하게 됐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뭐 한 14도 정도 됐는데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은 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꽃들도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그 꽃 위에 그 얹어 있는 먼지가 싹 사라져가 아침에 꽃이 아주 생생하고 이쁘게 보여요. 비도 와서 깨끗해지고 우리나라의 봄날이 항상 이래 했는데 요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중국에 황사라는 것들이 나타가지고 그냥 우리를 찌푸리게 하고 만드는데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태영호와 김재원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글쎄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속이 아닐 겁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다 줬는데 모른 척하는 야속한 사람, 그 뭐 김지혜의 그 야속한 사람 노래 가사가 아주 뭐 그럴듯하게 맞아떨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기분이 얼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또 정광훈 목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고이신이라고 할까? 고성국, 이봉규, 신혜식 이 세 사람의 유튜브는 열심히 정광훈을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갈 때 천신정이라는 이름으로 요약되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셋이가 열심히 노무현을 선동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통 우파, 중도 우파인 민주당이 그냥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좌파가 득세하게 되고 그리고 정통 우파를 가져선 사람 아주 몰락해 버렸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천신여 그 사람들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만료에는 전부 다 또 반대하고 나왔어요. 보니까 노무현 형편없더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친했습니다만은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쓸쓸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그냥 우상처럼 넘기고 그리고 했던 사람이 막판에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말을 하고 가니까 아마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비극적인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갑자기 그렇게 그가 좌파에 의해서 신처럼 올려지리라는 거 그것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정광훈 목사는 좀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완벽한 배격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랑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는 고이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성국, 이봉규, 신혜식 세 사람이 정광훈 목사하고는 대단히 긴밀하고 후원금도 주고 그랬는지 여전히 굉장히 올렸어요. 굉장히 올렸는데 이 고성국 씨는 고려대학 출신인데 옛날 경기고등학교 동기 황교안 총리가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거기 좀 뭘 해볼까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황교안을 올렸는데 요새는 황교안 얘기도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좋은 찬스를 놓쳤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봉규나 신혜식이는 이제 광화문 세력을 타고
정광훈 소개로 이번에 정치에 좀 가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정광훈이가 갑자기 쫄딱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입장이 참 난처해질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의 논조가 어떻게 바꿔질지 그 주목할 만한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재미있는 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 외교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금 있으면 아마 한 몇 시간 후면 미 양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설문이 사전에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윤석열 잘 뽑았다. 그래서 안심이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런 것이 많이 진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건방지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을 통해서 나는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입장. 약간의 경쟁심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여러 했는데 나는 요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김경진을 뽑아서도 괜찮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은근한 경쟁심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가요. 다만 문제는 지금도 좀 깨림직한 것은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사죄를 아직 덜 했던 거,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거, 박영수 특검 같은 사람 그런 거 제대로 다루지 못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세를 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확고하게 되면 그런 문제 다 정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연설 내용은 내일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고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체제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어요. 문제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이 그냥 삐각삐각하고 온갖 소리로 그 악담을 막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압력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외교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 말빨이 아주 더럽고 고약해요. 그렇게 잘못하면 불에 타 죽을 거라든가 아니면 말참견하지 말라든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이게 옛날에 대국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옛날에도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그렇게 오만불선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욕을 잘하는지 북한도 그렇게 욕을 잘하잖아요. 삶은 소대가리니 이런 그냥 참 일본 서민들 사이에도 유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함부로 막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도덕 강의를 할 계제는 아니고 자오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에 그래도 이재명이 아니라 유나무계가 이 나라 정권을 잡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라는 법은 없구나. 이재명이 됐으면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난리 법석 치는 것도 이번에 상당 부분 디펜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문서로 계약으로 정치적 협상으로 따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한 북한이 핵무기 뽕뽕 이런 거 몇 개 쏘아가지고 남한을 굴복하려고 한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환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즉각 가서 때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그런 긴장과 준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짤짤매리고 문화아무개처럼 가서 난리에 법석해서 나는 남쪽에서 온 사람 대통령입니다. 이따구 소리나게 비굴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사람들, 그쪽을 어떤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와싱턴에서 윤석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을 거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뭐 이원영이니 뭐 멍뚱한 그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말을 거꾸로 돌렸는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무슨 가자마자 뭐 몇 조에 달하는 넷플릭스, 그 뭐 3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약속한 것을 했으니까 그거 옛날부터 한 거라고 말을 잘못하고 말이지. 어떤 애들은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약 8천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앞으로 4년간 3조 몇천억이니까 비슷비슷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좌우당 잘한 겁니다. 그리고 외교가 곧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의 그 활약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면서도 윤석열이 함부로 그 대접하지 못하는 정광훈 목사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광훈 목사에게는 그 요새 활동하는데 윤석열 빼고도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정광훈에서 반짝하게 올라가고 또 한때 정광훈이가 막 저거는 젊은 자식 간첩 같다고 욕했던 태영호, 김재원이가 양쪽에 딱 있어요. 그런데 저는 태영호는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태영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좋은 문건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 피터 정 피터가 쓴 글인데 아주 잘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제가 국가원로의 서신 242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영호 정체는 하고 쓴 글인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하자면 태영호의 그 비서 중에 권민진이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81년생이니까 젊죠. 이 사람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야실야실하게 생겼는데 속된 말로 지 아버지가 월북한 성분, 그러니까 남한 쪽 사람이 뭐야. 그래서 해주에서 공고를 졸업한 후에 더 이상 장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나와서 결국 내려와가지고 뭐 태국하고 라오스 험지를 돌고 아우성 생사의 고비를 뚫고 와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탈북시켜서 모셔온 사람인데, 그런데 2020년에 여의도에 들어와서 이제 태영호와 거느리는 9명의 그 비서관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리고 뭐 공부도 뭐 박사과정까지 하고 어쩌고 하는데, 여기 요새 태영호에 대한 그냥 압도적인 그 공세가 있기 때문에 공세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다는 거예요. 1년의 태영호 발언 이후에 의원실에 날아든 수많은 문자 폭탄을 예를 한번 들게요. 빨갱이들이, 빨갱이를 뽑은 빨갱이. 국민민주당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진짜 빨갱이를 뽑아주는 클래스. 같은 좌파류의 댓글은 그러려 하였지만은 또 그 인간 분명 북한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6.25는 북침이라고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걸. 국민의 짐 구회의원 누구누구 태영호는 XX인데 뭐 간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중간첩 빨갱이다. 법에 따라 처벌하라. 등등의 보수 우파류의 댓글에 그냥 아연실색을 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때 이 태영호가 이준석이와 같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하는데 거기에 그 평양 방송을 서울에서도 보자 하는 테마를 달고 토론을 개최했는데 저도 이건 반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태영호 저 자식이 저 옛날 80년대 이수근 같은 이중간첩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버랩 시켰죠. 그런데 사실은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하자 하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94번째로 언론개혁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부 권영세가 들고 나서 하는 얘기지 이거 태영호가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태영호가 총대를 맸는데 BBC 방송,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코트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신다고 한들 그들보다 몇백 배 잘 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그것은 웃긴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랬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는 북한을 조롱하는 밈 같은 조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태영호가 참 스타로 뽑혀가지고 보수의 본단지라는 강남 갑구에서 탁 당선을 했어요. 당선을 했는데 그로부터 그 사흘 후인 4월 24일 그의 소신이 굽혀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건 기우예요. 태영호를 그렇게 당에서 난리를 쳤는데도 끄덕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영호는 자기의 주관이 있습니다. 주관이 있고 분명한 소신이 있고 국민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엊그제 제가 무슨 얘기하면서 태영호 잘라라. 자르면 우리가 태영호 모시고 와서 새 정당 만들어가지고 강남 갑구에서 그 사람 재선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도 뽑아봐라 이거야. 우리는 태영호 거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 당원을 모아서 태영호 재선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태영호를 간첩 같다 하고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태영호는 노 코멘트 했습니다. 목사의 말에 이렇게 얘기 안 하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태영호 의원이 얘기를 안 했어도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정부를 만들기 전에 남북 원로 회담, 대표대화 회담 해갖고 평양을 간 것은 맞아요. 그리고 김규식 선생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김규식 선생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고 외교적으로 파리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구화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승만하고 오히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든 간에 그때 김구하고 같이 북한을 갔는데 저는 그것을 당시에 그 성시백이라는 북한에서 파견한 거물 간첩에 의해서 포섭이 됐다. 그 설득을 당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남북이 하나된 정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기 가서 김일성이한테 한번 설득해보자. 그런 생각이 더 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주장을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하든 말든 이건 이 라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한테는 얼토당토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북한 가고 넘어오는 모자 쓰고 김구 한복 입고 가는 그 사진 많이 나오죠. 그걸 돌아와서 정말로 실망을 했어요. 정말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50선거, 지역국회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소왕 씨도 그랬고 또 북한에 있는 또 조만식 선생 이런 사람들도 북한에 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한의 자유주의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한경직 같은 청년을 서울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민족 지도자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하고 무슨 회담을 하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이용당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간 백범 김구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 양반이 했던 긴 독립운동의 공헌, 그 양반의 정치적, 민족적 위상 이런 걸로 해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김일성과 소련에게 이용을 당했다 하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태영호가 조금 지나치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다. 김일성이 그놈한테 그 택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 이용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표현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쪽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김구가 자기들에게 좀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태영호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정광훈의 그림자 쪽입니다. 빛과 그림자로 얘기해서 김재원 전임은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참 좋고 유식하고, 언젠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김재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 어떻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학구적인 자세로 그 연암 박주원이가 썼던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따라서 쭉 그 중국의 현지를 쭉 이렇게 그 학문적 추적을 해서 그걸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나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못 모르고 이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전 목사한테 가서, 전 목사가 사람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막 10만을 집어넣었다는 소리까지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약간의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전 목사도 이왕이면 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그 김재원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주시오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재원은 그걸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광훈의 목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자기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정광훈 목사가 뭐 어쩌고 5.18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넣는 것들, 그거 저는 반대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저도 그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난리 법석이 된 거야. 왜냐하면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란 말이야. 그 대선 공약을 정식으로 거역했다. 그게 괘씸죄가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재원 전 의원이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했다면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뭐 의원, 수석 최고위원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말발을 확 세우다가 좀 다친 셈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건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거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문제점 제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모든 일반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 그리고 광주에 거기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공자들, 그리고 주체 세력들과의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였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반대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한테 딜이 된 것과 결과가 마찬가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상치 않게 네 정신 빠졌어 이 자식아, 네가 뭐 국회의원 하려고 웃기지 마 이러고 되어 보니까 겁이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때 자숙하겠습니다 어쩌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뭐 미국의 아틀란타에 연설을 하러 갔다는데 오랜만에 미국을 갔다 와서 홍보를 했는데 어쩐지 정광훈이가 시민사회단체 광화문 단체를 천하통일을 했다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과장입니다. 저도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수십 차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광훈의 리더십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단체가 있어요. 고경연합도 있고 육사통 구국동창회도 있고 뭐 장성협회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일파만파도 있고 자유연대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재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무대를 차려갖고 주연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오래 해서 뭐 상당한 속담말에 재미도 받고 보람도 느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광화문 연설저에 저도 메인 스피커입니다. 정광훈 바로 뒤에 했거나 바로 앞에 했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연설을 제가 평생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응? 본 적이 없는데 교보문고 앞에다가 무대 세우고 청와대 향해서 꽝 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몇십만 원 사람이 와 박수 치는 그 감동과 감격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청와대 이제 호출을 당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그때 관저였을 거예요. 관저 근처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들려요. 엄청나게 소리가 들려요. 그냥 바로 앞에서 들리는 거죠. 그게 걸리는 게 없거든, 거기가. 그래서 근데 뭐 대통령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와글와글해서 가슴이 철렁철렁 울려 그거야. 나와서 보니까 그 광화문 내거리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 민주노총 애들이 한 2~3천 명 모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에? 만약 한 2~3천 명, 많으면 한 4천 명 될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 그러니 정광훈 목사가 했던 몇십만의 사람의 고함을 일었으면 그쪽에 있었던 문재인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내가 짐작하고 나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은 그냥 배짱이 늘어진 거죠. 내가 천하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질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광훈의 개인적인 노력도 가담이 됐겠지만 당시에 모든 국민이 그에 대한 글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왕 중앙연구소에 뭐 박사가 쓴 글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새벽잠 깨가지고 나와서 도시락 싸고 돈 들고 와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와서 거기에 모아가지고 60, 70대 나이 든 사람들,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서 만든 나라를 좌파들에게 놀이개로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버리면서 새벽에 와갖고 그 다음 아주 자정 넘어서 그 다음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그 노력을 뜻있는 사람들이 그 몇 년 동안 10번, 20번, 50번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갈무리하고 모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쩌는 놈에서는 정광훈이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교만이 생겼는지 너무 자신이 생겼는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잘못하면 까불면 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공신력을 많이 떨어뜨려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든 간에 저와 정광훈과의 관계는 뭐 오늘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당선했는데, 그리고 당선하는데 정광훈이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별로 예우를 안 해. 왜? 기성교회 눈치를 보는 거야. 예수교 장교, 기독교 장교, 통일교, 뭐 감리교, 순복음교 이런 걸 정광훈은 저거 이단이냐 아니냐고 말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기분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이 크단 말이야, 덩어리가. 그러니까 내놓고 애정 표시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 목사가 맨 처음 시작했던 대통령 당선 축하 예배,
김장원 목사가 주도했는데 거기에 정광훈을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죠. 이럴 수가 있냐, 이 더러운 자식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후에 뭐 얼마 전에도 부활절 예배 하는데도 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도했는데 거기도 정광훈 끼워주지 않았어요. 빼돌려 이렇게. 왜? 정광훈을 끼우면 이것이 현 정부의 뜻과 안 맞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한 그 가수 누구지? 김지혜.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야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야속한 사람이야, 야속한 사랑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호는 서운하죠. 서운한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느냐. 니들이 이런 것은 조사해보니까 951명밖에 안 됐다고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당하는데 꼭 추천을 정광훈을 쓰라는 법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뭐 몇십만 넣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과장은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사람 그런 거 하는 건 뭐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이 들어간 것만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 국민의힘은 1년 후에 대선을 놔두고 이 정광훈 목사의 존재가 일종의 계륵 같은 거야. 계륵. 여러분 계륵 아시죠? 먹기는 잘 걸리고 뼈다귀가 걸려서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이제 금년 전반부가 지나서 후반부가 되면 대충 정치적 기상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까지는 정광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재명 같은 저 뚱딴지 같은 사람 소홍 영길이 영인이 뭐야 하는 애들이 벌린 거 봐서 거기를 가면 될 것도 아니고 또 혼자 보따리를 사갖고 뭘 하자니 이것도 쉽지가 않고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3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광훈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하고요. 뭐 금태섭인가 뭐 김종인인가가 또 뭐 수도권 30명 국회의원 만들다가 뻥친 그 말은 실수였습니다. 그래갖고 큰 소리 꽝꽝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김종인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그냥 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이 당을 하자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면 우리의 라인은 윤석열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도 우선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그 체제는 맞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수차에 거쳐서 광주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여라. 그걸 그대로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듣는지 마는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와싱턴에서 잘 하니까 갔다 와서 또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보고 아까 고이신 누구야 정광훈 목사를 주구장창 치기 올리는 고성국, 이봉규, 신혜직 세 사람 뭘 고이신하고 벌리는데, 옛날에 제가 천신정 주자가 되지 고이신이 있는데 또 주구장창 정광훈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MJM이 있어요. MBC, JTBC 그리고 MBN 이 세 개를 들으면 아침부터 내가 정광훈 영떨이라고 주장을 해요. 앞으로 누가 옳은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직접 하는 너라니 뭐니 이런 것은 자기들 목사 자기가 칭찬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참 패티김의 노래 있죠? 응? 패티김 노래 들어봐봐. 이 패티김이 작사를 만들고
아니 최희준이 작사를 하고 배대김이 그 노래를 부른 유명한 노래죠. 빛과 그림자 가사.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정광훈의 마음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대의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참 재밌죠? 사랑은 나의 천국, 동시에 사랑은 나의 지옥.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의 정광훈 목사의 처지를 아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 상징하는 것.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지금 윤석열 난리잖아요.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그런 서운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분명하게 정광훈이 밀었던 윤석열이가 된 것은 사실이니까 우선 이 나라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을 우습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그런 세력으로, 그리고 반도체 중국 수출이 막아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겠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경제적 지혜, 경제 엘리트들의 목입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 세계적 국제적인 통상을 잘 벌려하는 거죠. 그런 문제로 이 나라를 키워가고, 특히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권인가 한국 역사에 대한 얘기를 그 주사파 종교적 패거리들이 만들어 놨어요. 가서 책을 보면 기가 찹니다. 나중에 이제 책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토론하겠습니다만, 그 책을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자라나요. 그래서 이 나라 20대, 젊은 30대, 어린 30대들이 완전히 주사파의 어떤 역사 교육에 빠져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저 늙은이들 저것들 말이야, 늙으면 가서 세상 마칠 준비나 하고 있지, 뭐 저 와서 보따리 쓰고 저 아우성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 기가 막혀.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믿는 나라인데, 응? 니들이 정신 넉 빠졌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고쳐줘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이주혁 교육부 장관, 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요새 교육감의 상당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좌파가 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윤 정권은 투개표 과정을 선명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야 하고, 이 나라의 교육감과 역사책을 만드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사파에 의해서 전면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사라지지만은 대법원에 김명수 같은 패거리, 우리법 연구회 등등 사람들이 이 나라의 판결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내치가 형편없으면 그 정권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치가 중요해요. 쌀 한 대 값에 그 값, 짜장면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가는가, 이것이 정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뭐 몇 조에 투자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좋아. 물론 좋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26,000개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니까 좋아요. 좋은데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자기 피부에 안 닿는단 말이야. 저것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온 놈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외교적 성과는 내정의 실패를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 3기 이제 윤석열 정부 내각이 바꿔지고 그럴 겁니다. 민심을 잘 어울리고 민심을 잘 터득하고 어울리는 사람, 그야말로
통합과 화해와 화평의 나라를 끌어가야만 이 나라도 잘 돼가고 윤석열도 대통령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세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광훈 문제에 대해서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김기현 대표 이후의 사람들이 팔팔 뛰고 어쩌고 하는 건 좀 꼴사나워요. 응? 옛날은 펴달라고 밀어달라고 열심히 쫓아내갖고 요새는 만년 무슨 마귀 새끼나 되는 거 있잖아. 난 아무 관계가 없고 막 손절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싹 않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선거 정책으로서도 빵점이에요. 그래서 눈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 거대한 정당이 어떻게 역사에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달말마의 어떤 비극 속에 빠져 있어요. 저건 이재명에다가 송영길이에 무슨 돈에다가 저 엉망진창이 돼. 그러나 쟤들이요 선거 가까워되면 일사불란하게 뭉치는 힘이 있다는 걸 내가 재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몇 차례 강조했어요. 저것도 저러니까 이제 뭐 내년 선거는 이제 뭐 끝내줘도 이제 문제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정책 기획자들이 잘 판단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나라의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고 좋게 얘기해서 내년에 집권당이 과반수를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만 가져도 그건 성공입니다. 이것이 해갖고 막 3분의 2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 독재지. 의회도 잡고 대통령도 잡고 겁날 거라도 하나도 없으니까 맘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과반수를 간신히 넘거나 말거나 해서 다른 야당 아니고 제3당의 의견들 청취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꽃을 핀다.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의회 민주주의다.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